네, 제3지대 중요한 한 축이죠. 국민의힘 탈당에서 갇힌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탈당한 지 2주 정도 된 거죠? 예, 그쯤 됐습니다. 예, 예. 창당 작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사실 바른정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창당을 경험하면서 창당 실무를 보는 건 이제 세 번째인데, 저희가 아마 기록을 세울 정도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걸리는 게 한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제3지대 시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저희가 그래도 빠른 행보가 아닐까. 물론 뭐 금태섭의원이나 양현종 의원은 기창당을 완료한 정당도 있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20일 전에 창당 절차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20일 전엔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다 접수했고요. 이제 선관위가 판단을 내리는데 뭐 최대 7일 걸린다. 뭐 이러기 때문에 그게 빨라지면 뭐 3일 내로 되는 거고 아니면 5일 내, 7일 내 선관위 속도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원은 어느 정도 모집이 된 건가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4만 7천 명 정도 4만 이제 모인 걸 7천 명,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저희가 주말이 되기 전에 5만 명을 넘겨가지고 상당한 덩어리 이룰 것 같습니다. 대구에 가서는 직접 또 그 당원 접수를 받았잖아요. 예. 대구 시민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을 텐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준석 신당을 좀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이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도 한 20% 정도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대구 시민들의 아쉬움이 뭐였냐면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밖에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보수 계열의 어쨌든 개혁 신당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대가 있었고 제가 그때 뭐 저희 영상에도 찍혔던데 참 저는 기억에 남던 분이 국민의힘 탈당 원서를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내가 2005년부터 당원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탈당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결국에서는 지금 보수 정권을 창출했다는 영광은 대구 시민들에게 남아있지만은 하지만은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 의사를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듣고 뭔가 쌓여 있구나. 예, 대구에서도 뭔가 우리가 단순히 보수 정당에 표를 보태주는 그런 어떤 덩어리는 아니다. 예. 우리도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망감이 누적된 분들이 많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요. 갇힌 개혁신당이잖아요. 네. 이름은 이제 바꾸는 건가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고민한 이름도 있고 우선 당명 공모를 진행할까 했었는데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미 개혁신당이라는 보도를 많이 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총선 때까지 우선 이 이름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예. 개혁신당으로 그냥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개혁신당은 보수의 개혁신당입니까? 아니면 진영이 따로 없는 신당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창당 취지를 밝힐 때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께서 과거 추구했던 정의당의 모습까지는 전 정책적으로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적어도 노회찬 의원께서 항상 얘기했던 뭐 6,410여 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수용자 인권을 고민하기 위해 가지고 신문지 깔고 국회 바닥에 누우셨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신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런 그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스탠스를 잡아갈 거고요. 보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는 가치인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안티 이재명 말고 다른 가치가 뭔가 돋보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오히려 정책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보수의 철학대로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자유를 제약하는 예. 어떤 예를 들어 조치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주택 정책도 그렇고요. 오히려 보수의 이념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개혁신당이 보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조금씩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이제 탈당을 공식화한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제 연대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연대라는 것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가서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양자 의원님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양양자 의원님은 당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당을 만들어서 하시는 주장을 보면은 결국에는 과학 기술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담론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양양자 의원님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당에서 양양자 의원님의 그 의견 중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예. 얘기를 드렸습니다. 뺄 게 없더라고요. 더 할 것은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서적으로 양양자 의원님의 한국의 희망과 개혁신당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의 그런 물이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다른 세력과는 한강 정도의 물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많이 못 좁힌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뭐 연대 비슷한 것과 관련해서 뭐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본 기회는 없었던 그런 건가요? 적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또 어제 제가 한강 뭐 이런 거 청계천 한 얘기를 듣고 또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어떤 분은 저한테 당신은 한강이라 생각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다 보면 그게 거의 지중해 수준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진 않을 겁니다. 뭐 이낙연 총리님 개인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그분의 정치 역정을 봤을 때 상당히 호감이 가는 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또 이낙연 총리도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덩어리 대 덩어리로서 합치기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는 아직은 저는 아주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지금 다 시나리오니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당을 만들 거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당을 만들 거면 네. 나중에 이제 총선 임박해서는 당대당 합당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느 한쪽을 특정해서 제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구도 나눠서 나가고 비례대표도 나눠 나가고 예. 하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간 단계를 보는 것이 지역구는 사실 단일 기호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기호로 출마하고 다만 비례대표는 각자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분리형 이야기도 했고요. 가장 뭐 잘 결합된 단계가 합당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저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참여할지 여부도 아직까지 저희 당내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움직일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저는 국민들에게 결국에는 신당들이라는 것이 나와서 각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연대나 아니면 정치공학적인 부분을 앞세우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구태 정치인처럼 보일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질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그런 연대나 합당은 나중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부터 그걸 상정하고 움직이는 순간 저는 그건 정치공학적인 움직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 조홍천, 이현우, 김종민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 의원들과도 소통을 좀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생각하고요. 조홍천 의원님은 제가 누차 언급했지만은 이분은 원래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 부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진영을 넘겨서 의원을 2번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항상 어디에 속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빛을 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용기 있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뭐 재치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계속 할 말을 해오신 인사고 충청권 지역에서는 또 충청권 지역의 유력 인사로서 상당한 세를 확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예. 이원우 의원님은 뭐 당직자 출신으로서 당무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틀을 잡는 것이고 예. 저는 이원우 의원님의 경험과 또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에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예. 그 신당 판에 올라오셨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분들과의 대화도 지속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뭐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는 없는 겁니까? 원래 조홍천 의원님하고 이제 사적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합니다. 예. 예. 나중에 이준석 신당이 이렇게 틀이 잡혀진다면 좀 뭐 교류나 협력이나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 뭐 있겠군요. 이미 저는 이분들과의 교류를 저는 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각자 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상하지 않게 이렇게 다들 진행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이 빠졌잖아요. 저도 어제 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면서 한 명이 빠져서 좀 놀랐었는데 네. 뭐 당 안팎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당을 새로 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절대 대중이나 아니면은 또
각 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윤영찬 의원님의 그런 판단에 대해 가지고 너무도 낮춰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천하용인이라는 팀을 저희가 이끌고 있다가 그 안에서 김용태 최고위원이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에 대해서 뭐 제 지지층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고 한 걸 알지만은 그만큼 어떤 정치적 행보는 무거운 것이고 그 행보에 동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후로 연락 끊고 뭐 이러진 않으셨어요? 연락을 끊기보다는 연락을 예. 못하죠,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 근데 예. 언제든지 제가 항상 김용태 최고위원은 제가 도움받을 일 많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준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가볍게 평가할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가칭 이제 개혁신당이 친박연대 모델을 좀 따라야 된다. 진보하고 합친다면 뭐 대구 기반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 저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거는 정치 평론가로서 입장일 텐데 예. 저는 그건 뭐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합류하지 않기로 했을 때 결국에는 대중에게 천명한 것은 당 안에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가장 큰 노력을 쏟아야 되는 지점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신선한 목소리로 그리고 용기 있는 목소리로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출연하면은 작금의 상황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니면 이준석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겠지만은 예. 원래 본인이 남겠다는 용기를 냈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냐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남는 취지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궁금한 건 개혁신당에 누가 가느냐, 특히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누가 가느냐 이게 좀 관심사일 텐데요.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솔직히 숫자 범위가 굉장히 폭넓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노력을 잘해서 그분들도 합류해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이 올 것이고요. 지금 당초에 어떤 불합리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 대안이 개혁신당이 된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지 못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 달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동안에 저희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정책 발표도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박차를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가가지고 뭐 포섭하고 이런 거 개별적인 행동하는 것은 사실 큰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현역 의원 10여 명 정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관심은 그 이상입니다. 관심은 그 이상입니까? 예, 예. 20명이 넘습니까? 관심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탈당하기 전까지 방송사 이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 인사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욕도 막 하고 이래요. 막 싫은 예. 소리도 하고. 근데 요즘 아무리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요즘은 웬만해도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개혁신당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지역구가 TK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TK 이제 공천 작업에 좀 무리수가 생기면 대거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했었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평가고요. 예. 다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벌써 이제 그 TK 각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는 개혁신당 측 인사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현역 의원이 온다고 해가지고 밀려나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역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개혁신당에 무조건 합류한다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제 그 현역 의원 수로 이제 정해지니까 기호 3번은 우리가 좀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전망에는 공감하고요. 천하람 위원장도 뭐 정치 분석하고 이런 거는 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저랑 소통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이 정무에 대해서 하는 판단은 저랑 거의 동일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기호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되려면 몇 명 정도 돼야 3번 되는 거예요? 지금 산술적으로. 정의당 기준으로는 이제 6명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뭐 이낙연 총리의 행보에도 동참하는 뭐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저희가 당을 따로 할지 같이 할지 이런 것도 미정이지만은 3번 경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천 떨어진 사람들 개혁신당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안철수 의원 출연했었거든요. 예. 이런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부스러기 주워 담기, 뭐 이삭 줍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그 대의에 합류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TK에 있는 여러 주민분들이 어느 쪽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력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제 한쪽으로 모이실 겁니다. 즉 당끼리의 어떤 그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유권자 단일화가 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뭐 떨어진 의원들 가서 한들 경쟁력이 없다. 이삭 줍기는 소용없다라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개인적인 분석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 평론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남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에 주목하다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불태워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2016년에 안철수 의원께서 하셨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때 본인이 하신 주장대로 하셨어요. 예, 호남에 있는 공천 위험 있는 의원들 싹 삽으로 퍼다가 국민의당에 넣으신 거거든요. 그때 심지어는 이제 박지원, 김한길 이런 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그 싹 삽으로 퍼가지고 그 주워다가 이삭 죽게 하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런 평가를 하시는 거는 글쎄요, 뭐 오히려 그래서 잘 될 것이다라는 건지 자기 부정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정치 평론은 다 항상 존중합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사실 녹색 돌풍이 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가 지금 몸집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그 이상의 돌풍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당시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히려 그 지역구의 호남 의원들과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들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것에 있는데요. 저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더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상태의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의 성공은 저에게 자산이 되고 또 실패는 제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더 잘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1박 2일 방문하고 있고 좀 기사 보니까 인파도 많이 몰렸다고 그러고 요즘 뭐 당 지지율도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하고 격차 좀 좁혔다고 그러고요. 한동훈 효과는 좀 분명히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뭐 인요한 효과도 조금은 있었던 것처럼요. 원래 나와가지고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은 효과는 당연히 있다 보고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선 주자급으로 관심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디선가 데자뷰로 보이는 거는 과거에 2022년 총선 앞두고도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저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래 부산이나 이런 지역 가가지고 당력 동원하면은 최대한 10,000명까지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인파가 좀 국민의힘이 모이자고 하면 저 정도지 모일 수 있는 인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동원된 거죠. 평상시에 누가 빨간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당대표로서 많이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이제 실제로 웬만해서는 집객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누가 간다고 해서 미리 알고 모이는 사람들과 갔는데 하고 모이는 건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그래서 대선 때 잘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후보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저런 걸 좀 즐겨가지고 제가 그때 후보한테 강하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제발 지하철 가서 아침 인사 좀 해봐라. 당신이 지금 현재 노인 상태가 무엇인지는 거기 가서 인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랬던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1박 2일로 다니는 행보는 지지층 다지기 행보 정도이다 플러스 울산은 왜 안 가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예. 울산에 가면 만났을 때 좀 불편할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 박성민 의원 이런 분들. 만나자니 만나면은 저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는 거냐에 대한 해석이 따를 것이고 안 만나면은 지금 이제 울산 사람 생각할 겁니다. 아, 다 자르겠구나. 앞으로 행보가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정치적 함의가 있는 지점이지 사실 몇백 명 모이고 이런 거는 당세에 따라 동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해서 뭐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좀 디테일에 집중을 한다. 부산에 갔을 때 1992 적혀 있는 티셔츠 입은 것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1992 이후에 우승을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롱의 의미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부산 출신 분들한테 롯데 이야기하면은 너무 롯데 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92년 이후로 너희는 우승 못 해봤지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겠지만은 사실 그냥 부산에 힙한 아이템 하나 장착하고 가셨다. 예, 저는 부산도 부산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문재인 등 부산의 오히려 지도자는 다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정치인들 육성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아마 부산의 다선 의원도 오히려 다 자를걸요? 아, 물갈이 대폭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마 4선 의원, 5선 의원 이런 사람 다 자르려고 할걸요? 티셔츠는 입었지만 부산의 핵심 정치인 다 자르려고 하는 게 과연 행보와 그리고 보여주는 이미지가 동치화될 수 있을까? 이게 나중에 오히려 중요한 거지 뭘 입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겠다. 서초동 사투리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를 경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 화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초동 사투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계속 그 특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악법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조금은 더 정치인의 언어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여의도 사투리를 오히려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용산과의 차별화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시는 걸 보면은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유한 위원장 때도 처음에 관심 끌다가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특검 가지고도 재의결하기 직전에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뭐 선거 이후에 만약에 특검을 하면은 받겠다 이런 거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는 뭐 누구 지령받는 사람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 완전한 차별화는 힘들 것 같다. 딱 그 정도만 할 겁니다. 본인들은 말이 되는 얘기 생각하는데요. 딱 그 얘기 할 거예요. 이거는 수사는 그 총선 뒤에 하는 걸 하면은 동의해 줄 수도 있다. 대단한 선심 베푸는 것처럼. 예.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말을 했던 게 누군가요? 근데 누구는 왜 선거 뒤에 수사받아야 되고 누구는 선거 때 수사받아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본인이 넘어설 수 있냐 없냐의 한계겠죠.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언어라고 하는 거는 특검 그냥 받겠다. 내가 옛날에 평생 해왔던 말이 있지 않느냐. 정치와 이런 어떤 수사 일정은 분리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어김이 없도록 살면은 새롭게 느낄 것이요. 네. 누군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말을 조절하게 되는 순간부터 예. 국민은 바로 알아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진짜 속내가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뉴스 진행하면서 이전에는 또 한동훈 위원장을 또 여권의 천사라고도 이제 표현을 네.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또 표출하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이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네. 부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기 며칠 전에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우리 함께 좀 해보자라고 했다면 시나리오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오해 안 살려고 전화기 꺼놨습니다. 전화를 꺼놓으셨습니까? 예, 예. 그 오해가 찾아왔다면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을 것인 예. 게 원래 모든 것은 선언을 통해서 미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탠스 같은 것이 딱 움직일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놓고 움직인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거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모셨는데 저도 이제 개혁신당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넥스트 스텝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잖아요. 예, 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정치권의 이제 신인은 아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예. 중견 정치인인데 네. 이준석의 넥스트 스텝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신나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보면은 사실 정치권의 엄숙함이나 아니면 딱딱함에 사람들이 한을 느끼고 그 당시에 갑자기 말 시원하게 하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정치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그럼 국민들이 메꿔줄게 해가지고 돼지 저금통을 갖다가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신바람 나는 정치거든요. 저는 지금 개혁신당의 움직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준석이가 어떻게 1000명씩 5개 시도당을 만들 수 있어? 했지만 거뜬히 이걸 넘어서는 지점에 도달했고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깨는 과정을 저는 해보고 싶고 그것에 저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그 새로운 신바람 정치처럼 저는 지금도 신바람 정치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제3지대가 지금 뭐 꿈틀대고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지형도가 꾸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신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죠. 예. 네, 지금까지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